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김래성 작가님의 마인 작품입니다. 영호는 왜 여분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영호와 문호, 여분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하고 깊이 신음하면서 여분이가 이 고를 떠난다면 나도 이 고를 떠날 테야. 여분이 없으면 난 못 살아. 난 죽을 테야. 죽으면 난 싫어. 죽지 말아요. 우리들의 사이를 오늘 아버지께서 아시고 날 죽이겠다고. 아버지께서 건도 어떻게. 영호 자식이 그만 우리들의 사이를 눈치채고 아버지께. 영호가 하고 여분은 깜짝 놀라며 뱀 같은 사람, 사갈 같은 사람, 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저번에도 개천가에서 날 붙들고 제 색시가 돼 달라고. 전 얼마 안 있으면 백만장자가 된다나 뭐. 그래 아버지 재산은 아들이 상속하는 법이지. 조카 아들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두고 보라고. 그리고 날 극진히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러면서 어디서 났는지 저번 평양서 찍은 내 사진을 주머니에서 꺼내 보이는 거예요. 그랬던가? 글쎄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던 여분이의 사진이 얼마 전부터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거기서 한동안 그쳤다. 여분은 부부암에 몸을 의지하고 댕기꼬리를 잘근잘근 깨물면서 달빛이 꿈결같이 어린 대동강을 멍하니 내려다본다. 문호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얼마 동안을 잠자코 서 있다가 이 귀찮은 사파를 일순간이라도 잊어버리자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여분아, 저 물이 어디까지 흐르는지 너 아니? 우리 그만 죽을까? 이별항에서 길동이와 보배도 죽었는데 뭐 그만 죽고 싶어. 저 물이 어디까지 흐르는지 여분은 모를걸. 저 물은 남포까지 흐르지 뭐. 그리군. 황해 바다까지 흐르고 또 그리군 황해에서 인도양으로 인도양에서 대서양에선 태평양으로 태평양에선 또 황해바다로 흐르지. 그럼 뺑뺑 돌아만 다니게. 커다란 배를 타고 저 물결을 따라 세계를 한번 돌아다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죽을 필요는 없지. 누가 정말 죽겠나 뭐. 이리하여 문호와 여분은 달이 거의 지도록 도저히 허락되지 못할 애달픈 사랑을 부부함에서 속삭이었다. 문호와 여분이의 사랑이야말로 현대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애끓은 사랑 그것이었다. 부부함에서 내려온 문호가 독리 밖 개천가에서 여분과 헤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백준모는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문호를 사랑으로 불러들였다. 거기 좀 앉아라. 아버지 목소리는 무척 온유하였으나 그 부드러운 음성 속에는 그 어떤 엄숙한 결심이 감추어져 있었다. 문호는 아버지 앞에 끌어앉아서 머리를 수그렸다. 밤새로독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 문호는 숙였던 머리를 들었다. 지금에 이르러 무엇을 숨기리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여 엄시댁 외딸 어머분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단지 예비의 말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씨 가문의 조상을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단 말이냐.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핏기를 잃어간다. 10번 20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자각을 가진 내가 엄가의 후손과 정을 통하다니 그것이 자각 있는 사람으로서 감히 취할 길인가. 문호야 하고 아버지는 힘을 주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네, 엄가의 딸과 정을 끊어버릴 생각은 없느냐. 문호는 대답이 없다. 아버지의 얼굴을 묵묵히 쳐다볼 뿐이었다. 엄가의 딸과 정을 끊어버릴 생각은 없느냐.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렇게 다졌으나 역시 문호의 다문입은 통 열릴 줄을 모른다.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정분을 끊어버릴 생각은 없다는 말이로구나. 아버지. 문호는 한 발자국 앞으로 가까이 다가앉으며 불효소자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머리를 다시 숙였다. 용서하라는 뜻은 아버지, 어서 말을 해봐라. 소자는 아버지의 허락 없이 어머분과 백년애로를 언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해봐.
소자는 어여분과 백년애로의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 말뿐이냐? 어여분은 소자의 아내입니다. 그 말뿐이냐? 어여분은 소자의 아내입니다. 그 말뿐이냐? 여분은 소자의 아내입니다. 에이, 고약한 놈 같으니. 거기까지 이르자 백준모의 노기는 마침내 화산처럼 폭발하고야 말았다. 아무리 지각이 없는 짐승이라도 어버이의 은혜는 갚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으로 태어나 원수의 자식과 정분을 통하다니 이놈 개새끼 같은 놈 같으니 백준모는 치를 부들부들 떨며 이놈 비록 내가 백시성을 부른데도 이 백준모를 애비라고 불러서는 안 되리라.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니 썩 이 집을 나가 아버지 아니 썩 못 나갈 테냐. 백준모는 드디어 아들의 등살을 쥐고 끌어올리며 문 밖으로 떠밀어냈다. 아버지 썩 못 나갈 테야. 아버지 그럼 아버지 안녕히. 그날 밤 문호는 날이 채밟기 전에 짐을 조그맣게 꾸려가지고 정처 없이 자기 집 대문을 나섰다. 기왕 쫓겨난 모밀진대 여분을 한번 찾아보고 떠나리라 하였다. 아니 될 수만 있다면 여분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먼 나라로 달아나 버리고 말리라 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호는 대우를 끼고 여분네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문호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개울 달인목까지 다다랐을 때 돌다리 위에 엉거주춤하니 앉아있는 한 사나이의 그림자를 발견하였다. 아, 백시댁 도령이 아니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다가오는 것은 틀림없이 여분네 집 머슴 홍춘길이었다. 아, 춘길이가 아닌가? 아니, 도령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어딜 행차하시길래? 춘길은 그러면서 문호의 차림차림을 보고 놀라는 것이었다. 애기씨를 도 좀 불러주게 하고 문호가 충실한 신복 홍춘길에게 대강 이야기를 전하였을 때 춘길은 한 번 더 놀라면서 애기씨는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문호가 홍춘길을 지금까지 충실한 신복이라고 믿었던 것이 불찰이었다. 춘길은 문호에게만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문호의 사촌 아어 영호에게도 충실하였던 것이다. 자기에게 술값과 도박대만 넉넉히 쥐어주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도 충실한 신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인간이었다. 애기씨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문호는 불길한 예감을 등골에 느끼면서 홍춘길의 손목을 부여잡고 흔들어댔다. 저 애기씨는 춘길은 좀채로 입을 열지 않는다. 춘길의 그 비굴한 눈치를 알아차린 문호는 지갑을 꺼내어 지폐 2장을 내어주면서 자, 스문양이다. 애기씨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이리하여 문호가 머슴 홍춘길의 입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까 여분이가 부부함으로 문호를 만나러 집을 떠난 바로 조금 후에 영호가 춘길을 불러 술값을 톡톡히 쥐어주면서 여분을 꿰어내달라고 하길래 부부함으로 가보라고 하면서 문호와 여분이가 늘 부부함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했노라고. 그런데 대관절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지금껏 안 돌아오시는데요. 그래 너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애기씨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벌써 부부함을 향하여 솜살같이 뛰어가는 문호였다. 춘길은 하룻밤에도 여러 차례씩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술값을 머릿속으로 세어보다가 대관절 일이 어떻게 되는가고 문호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아까 문호와 여분이가 부부함에서 애달픈 사랑을 속삭이고 있을 때 춘길의 말을 듣고 따라 올라간 영호는 으슥한 숲속에 숨어서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가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보고 여분을 어디론가 꿰어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춘길을 한사코 문호의 그림자를 놓치지 않고 따랐다. 그러나 문호가 산비탈길로 부부함을 향하여 뛰어 올라가던 그때였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숲새길을 아래로 뛰어 내려오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틀림없이 여분과 영호다. 쫓겨 내려오는 것은 여분이고 따라 내려오는 것은 영호였다. 여분이가 아닌가? 절반은 뒹굴듯이 뛰어내려오는 여분을 왈칵 붙잡고 문호는 그렇게 부르짖었다. 아! 하고 울면서 문호의 품 안에 쓰러지는 여분이 신발은 벗어지고 옷은 무참하게 흩어지고
따라 내려오던 영호가 우뚝 멈추었다. 짐승 같은 놈, 저놈은 나를. 그렇게 영호를 저주하면서 문호의 품 안에 쓰러졌던 여부는 흩어진 치마허리를 움켜쥐고 몸을 일으켰다. 골수에 찬 원한이 복받쳐오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여 여부는 다시 산비탈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내려가는 것이었다. 영호야. 문호는 한 발자국 다가서면서 그렇게 영호를 불렀으나 영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뒷걸음질을 하면서 다시 부부함이 있는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문호는 영호의 뒤를 따라 올라갔다. 이윽고 두 사나이는 달빛 어린 대동강을 멀리 내려다보는 부부함 앞에서 마주서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나이는 말이 없다. 성난 황소처럼 마주선 두 사나이. 거기에는 다만 어두운 침묵이 있을 뿐이다. 영호야. 얼마 후 마침내 문호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영호는 통대답이 없다. 영호는 영리한 사나이였다. 말을 하는 사이에 그는 생각하여야 한다. 영호야, 너도 사람이냐? 하고 문호는 재차 물었다. 응, 원수의 자식을 아내로 삼으려는 문호만 사람인가? 우리 조상의 원수를 갚은 이 영호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오늘 밤 백시 가문을 대표하여 엄가가 우리 조상에게 준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엄가에게 복수했을 따름이다. 나는 여분이 년을 이놈아, 바른대로 이야기를 못해. 내 말이 참말이라면 너는 왜 원수의 자식 여분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내가 짐승 같은 놈이라도 남의 집 처녀를 능욕한다는 법이. 그러나 그 순간 하고 외친 문호의 몸뚱이가 짚었던 조그마한 바위와 함께 벼랑 밑으로 툭 떨어지다가 벼랑 기슭에 돋은 키 작은 나무 가지를 붙들고 메어 달렸다. 하하하.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영호의 웃음소리. 문호는 죽어라 하고 소나무 가지를 붙잡았다. 외넝쿨에 매달리듯 달랑달랑 메어 달린 문호의 몸뚱이. 캄캄하니 내려다 보이는 대동강. 문호 형님. 언젠가 한 번은 이제 그 빠져나간 조그마한 바위에 형님을 세워놓으려고 벌써 한 달 전부터 벼르고 있던 것이 오늘 밤에야. 사실은 형님과 여분이 연히 매일처럼 이 부부암 근처에서 만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은 영호가 한 달 전부터 문호를 해치려고 만들어 놓았던 무서운 함정이었다. 바위 밑을 살짝 빼놓고 간드랑간드랑 노는 그 바위 위에다 나무 가지를 덮어놓고 너는 나를 정말 죽일 테냐. 무서움에 떨리는 문호의 목소리였다. 붙잡은 소나무 뿌리가 한 호락 한 호락 빠져나온다. 영호야. 빨리 손을. 극도의 공포로 말미암아 맹수처럼 부르짖는 문호. 그러나 영호는 엉거주춤하니 벼랑 밑을 내려다볼 뿐. 툭 하고 끊어지는 나무 뿌리. 문호의 무거운 몸뚱이를 싣고 소나무 뿌리는 한 줄기 한 줄기 끊어진다. 끊어질 때마다 흙덩어리가 우르르 하고 문호의 얼굴을 덮어버리는 것이었다. 영호야. 손을 내밀어. 이 비굴한 놈, 악마 같은 놈. 다음 순간 문호의 허엽스레한 몸뚱이는 빠져나간 소나무 구루와 함께 희미한 달빛 속을 일직선으로 떨어져 내려왔다. 점점 적어지는 몸뚱이. 이윽고 멀리 벼랑 밑으로부터 조그마한 돌을 던진 것과 같은 물소리가 첨벙하고 들린다. 이 무서운 광경을 컴컴한 숲속에 몸을 감추고 목격한 사나이가 있었다. 그것은 엄시되게 머슴 홍춘길이었다. 영호 알고 보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문호를 죽일 생각을 며칠 전부터 꾸몄군요. 문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영호의 계략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